안녕하세요. 강력교 이주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163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음, 먼지, 심지어 집안 발파 작업을 하다 보면 주변 건물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최근 서울 녹번동 쪽에는 집안을 잘못 건드려 인접 건물에 큰 피해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예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때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어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인지 주무 행정관청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면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주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163페이지의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1번 원칙을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 이들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정해놓고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택건설 사업의 규모가 대지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이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의 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은 서울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말합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와는 별개이죠. 그리고 10만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20만 제곱미터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5만 제곱미터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이러한 곳에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항상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되게 됩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라고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수원시장이 대도시장으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도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광명시에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 여기 경기도 광명시에 5만 제곱미터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광명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결국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라 불리는 특별자치시, 제주도에 해당되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특별시장 등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반면, 경기도 도 지역에 있어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인 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32평 아파트라 분류는 주거지대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보통 대지 지분이 10평, 그냥 30제곱미터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 1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충 대지 지분 30제곱미터를 기준한다고 하면 약 3,000세대 정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00세대에 세대당 거주하는 세대원이 3명, 4명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한 10,000명 되겠죠. 그 10,000명이 특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규모 큰 개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만약 도지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세히 설명드렸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시험에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63페이지에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습니다. 첫 번째,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십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이 필요하다 지정 고시한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여 지정한 곳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되겠죠. 그래서 하단부의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가끔 국가에 해당되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 뒤에는 우리가 늘상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뒤에서는 지방공사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택 등을 건설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대지 면적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따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가주택공사의 경우는 대지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되더라고요. 여기 주택공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 시도지사법,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라고 하면 면적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저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1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쯤이면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4페이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호수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우리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은 30호, 30세대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주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스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은 나대지에 새로 주택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겠죠.
그러한 호수 세대가 30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여기 대지 조성 사업이라 함은 대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 그리고 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경지 등에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시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성격이 농경지에서 대지로 바뀐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형질 변경하는 대지의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나대지에 새로이 주택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규모가 30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규제 강화이겠습니까? 완화이겠습니까? 규제 완화이죠.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박스 속의 1번 단독대기구는 3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50호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50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지문 길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할 수 있고, 나번에 한옥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여기 한옥을 50호 이상 건설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한옥을 40호 만드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었을 때 그때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받아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최근 우리 동네에 만들어졌던 빌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에는 충분한 부대 봉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과 놀이터, 주민 공동시설 등이 단지 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주차장 정도만 마련되어 있을 뿐 관리사무소나 다른 부대 봉시설 충분치 않죠. 그러면 이러한 부대 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이 될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빌라 건축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부담 크다는 것 조금 와 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한옥을 50호 이상 만드는 때는 그 주택단지 안에 부대 봉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저러한 한옥을 40호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대 봉시설 필요 없이 달랑 주차장 정도만 마련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옥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건축허가 요건을 비교하게 된다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빌라를 한옥을 50호 이상 건설하는 때 그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는다. 저 50호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이죠. 그래서 한옥 만드는 때만 단독택의 경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한옥 외 그 밖에 일반 단독택의 경우는 3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된 특례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나번에 주거개선사업과 주거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워낙 지문 길지 않습니까? 시험거리가 못 된다 생각해 놓습니다. 반면 가번 살펴놓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각 세대 주거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단지 진입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잠깐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여기 단정주택과 단정 다세대주택은 사실
도시형 생활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저 도시형 생활택 중에 단정연립, 단정다세택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서 주거자료 면적 30, 진입도의 폭 6m 이러한 두 가지 추가 조건을 갖췄을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대 조건 없이 그냥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도시형 생활택 중에 단정연립택과 단정다세택으로서 36 이런 각각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빌라 개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빌라 개발하신 분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단정 다세택을 만들고 각 세대 주거자료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놓고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 정해놓는데 그 세대수가 48세대 또는 40세대라고 하면 그런 단정 연립 다세택의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건축 허가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건축 허가받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거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인 주차장 정도만 마련하게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 복리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빌라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최근 서울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 쪽으로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꽤 많다더라고요. 주거 비용 때문에 그런 일 많다고 하는데 지하철 옆에 시골 지역에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그러한 주택 소유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요즘 빌라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요걸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을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이는 규제 완화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세대를 48세대, 50세대 미만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3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저 도시형 생활택 중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에 대해서만 이러한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실 게 이 도시형 생활택에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 외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저 원룸택의 주거자료 면적이 35m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주택단지를 확보한다면 이 원룸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에만 인정하고 원룸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점을 살펴놓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의정부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에 화재 발생해서 큰 피해 발생한 것 기억나시죠? 그 원룸택이 10층짜리인데 그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원룸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조건을 충분히 제한하는 반면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원칙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0호,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그 규제를 완화시켜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 기억하지만 하시죠. 그리고 단정 연립, 단정 다주택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는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된 원칙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그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 건축물과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이 가능한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다만 16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17회 시험 때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다고 하면 얘는 한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못 됩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시험 공부하거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주택관리편을 공부해 나갔을 때 건축허가 대상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라면 의무 관리상 공택으로서 반드시 자치관리,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탁관리, 자치관리 대상이 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최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만 치고 지나갑니다. 165페이지에 1번 보게 되면 도시지역 중에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셔놓습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준주거지역 적으라고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상복합 요건이죠. 특히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라는 것 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건축 허가받아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한번 눈으로 확인해놓습니다. 300세 미만이라는 것과 90% 미만이라는 말 각각 살펴만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은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 시행 가능하고 그 600의 6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의 주택단지에 1공구, 2공구를 나누게 되면 그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폭은 6m 이상일 것. 그리고 저 600을 둘로 나누면 각 공구별 최소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이러한 공구별 분할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착공신고와 사용공사 따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이 가능한 대상은 공동택단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 시행 가능하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대해서도 자주 시험에 출제하더라고요. 사실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건축물 개발에 있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166페이지에 1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한 경우. 그래서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취득 시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용권은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게 되면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다는 것 알죠? 그러면 각종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단독택이 세워져 있는 땅을 매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보통 계약금은 당사 약정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10%, 20%도 있죠. 그리고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저 매수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신이 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새 아파트 신규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을 아파트는 사실 사업체가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에게 동의받아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주받아 주택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잔금 치르기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도금 지급하면서 원래 소유자로부터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용해야 된다. 자기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사용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것을 사용권을 받은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용권을 받더라도 향후 잔금 지급하고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번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기 국가기관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들은 국민택을 건설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개발 사업 하는 때는 그 개발 예정지에 대해 강제 수용 가능한데 최근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제2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주택건설 사업 하는 때에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와 관련되어 1번을 봐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가로속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합니다.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이쪽은 실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십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지에 면적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면적 20% 이하의 땅을 잔여 토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잔여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특별히 토지 작업을 여러 건설업자, 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작업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이 좀 가능할 만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땅을 먼저 예상하고 그 땅에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하나하나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5년, 10년 정도의 토지 작업을 하다 보면 애초에 목표했던 주택건설 예정지의 80%에서 90% 가까운 땅을 해당 시행자가 전부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벌과 관련되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계속 건물을 매입하고 어떤 쪽에서는 삼성타운이니 또는 신세계타운이니 롯데타운이니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것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고 공개되지 않게 땅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 개발 예정지로 삼았던 곳에 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10만 제곱미터 중에 한 9만 제곱미터의 땅을 차명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위반을 제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확정시키게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땅으로서 이러한 곳에는 지구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계획 필요로 하죠. 그러한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 예정지에 이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이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도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명도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장래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9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작업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1만 제곱미터에 대한 땅을 이후 명도 소송이란 재판 절차에 따라 사업체가 취득하게 되면 주택 건설 사업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매도 청구란 말 보게 되면 이는 명도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 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4번 사업계획 승인 차시였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기부 체납과 관련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달라진 건 없는데요. 개정자료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개정자료 확인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문으로 끝났다면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200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시설 부담금을 500만 원 정도 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학교시설 부담금이 위헌이라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 살펴보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기부 체납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직접 관련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일산 할아버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산 쪽에 풍동 쪽에 아이라고 하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5,0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일산 할아버지 땅이 그 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정지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때는 알박계에서 좀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데 가끔 사업 예정지 외곽 변두리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곳 빼버리고 아예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 단지 외곽에 단독택이 한두 동 남아있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단독택은 보통 고깃집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맛 좋죠. 그래서 그 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었던 땅을 건설업체 측에서는 1억 정도 줄 테니 팔라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4억 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5,000세대 아파트 단지 개발되고 나면 그 변두리 땅 좀 활용 가치 있지 않습니까? 4억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 사업 예정지에서 배제되었는데 저 아파트 단지가 큰 도로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 단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저 진입도로를 직접 만들고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데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 위치에 대해서는 시행자 마음대로이죠. 평상시에 눈밖에 나셨던 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1억에 강제 수용하게 되었는데 저 수용 결정 나고 1억이 너무 작다고 해서 수원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억이면 충분하지 뭘 또 요구하냐 하면서 쫓아보낸 적 있는데 그걸 각하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웬 고궁에 화장실에서 화재 발생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건설 사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로시설 등의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주택법령상 기부 체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부 체납은 현재 재량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우리 재량이라는 말 이해해 주십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게 되면 그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현재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택법령 등은 계속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개정되었고, 그리고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한 번 더 손본다더라고요. 그런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개정되는 자료 추록 형태로 나가는데 그것을 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8페이지의 통합심의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 매도 청구 차지였죠. 여기 매도 청구는 앞서 명도 소송이라 말드렸습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 중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 참고 삼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출문제 때 14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몇몇 사안들만 한번 살펴보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해 매도 청구와 관련된 개정이 있습니다. 그 개정 사항과 맞물려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매도 청구 부분은 별표 하나 해놓고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받은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입니까? 받은 이후입니까? 받은 이후이죠. 다음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설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박스입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고 1호 외의 경우 1이 95% 이상이라면 얘는 95% 미만이겠죠. 이러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제외한다. 이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절차와 관련되어 기억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는 주택건설 사업을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 매도 청구 제도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로서 주택건설 예정지의 95%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대지 면적 중에 5%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 그래서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9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5천 제곱미터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잔여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 사용권이 95%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기간에 따라 매도 청구 대상을 달리하는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매도 청구할 수 없고 10년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지로 10만 제곱미터 중에 9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지만 1만 제곱미터의 땅을 한 분은 8천 제곱미터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은 2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 8천 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분은 토지 보유기간이 달랑 5년이고 2천 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토지 보유기간이 만약 15년이라고 하면 이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저 9만 제곱미터의 땅을 확보하고 나머지 1만 제곱미터가 매도 청구 가능할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2명 중에 1명이라도 매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못 받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업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아닌 저 2천 제곱미터를 제외시키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9만 8천 중에 9만에 대한 토지 사용권 확보되어 있고 이 8천 제곱미터의 땅은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매도 청구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땅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확보하지 못한 1만 제곱미터 중에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일부가 매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 땅에 대해서는 부르는 가격만큼 돈 주고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빼버리면 되죠. 간혹 이런 분의 땅이 주택건설 예정지 한가운데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 빼버리고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이분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도로폭이 만약 6m이고 도로 길이가 50m라고 하면 도로 면적만 100평이거든요. 평당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억짜리 도로 만들어 주느니 10억 얹어 땅 사들이는 게 마음 편하겠죠. 이런 게 알박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땅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10년은 묵혀놓습니다. 인삼하면 6년이죠. 땅하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것 그리고 매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 그 대상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사업체가 95% 이상의 면적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때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고 95% 미만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도 청구 대상을 각각 구분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미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상태이죠.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는 우측을 통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협의 개시한 겁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판단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협의 성립한 것입니까? 불성립한 것입니까? 불성립한 것이죠. 그러면 우측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3개월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 없더라. 그런 취지의 서류를 꾸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그게 매도 청구인데 이러한 명도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시장 가격을 파악하고 그 시장 가격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판결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매도 청구하고 협의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하는 것입니까?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때만 매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전 협의라 생각하시고 그 사전 협의 기간은 몇 월? 3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체가 우측을 통해 내용 증명 발생하고 그 발송한 날부터 3월 경과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변 없다고 하면 협의가 불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 기간 3개월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 시에 취득하는 가격은 시가이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대상,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살펴보는 것이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착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